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전에 함께하는 방송 딜사이트 런치박스의 박수연입니다. 오늘까지 저 혼자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아직 수습인지라 정신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댓글 확인을 못하고 항상 뒤늦게 확인을 하곤 하는데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칭찬의 글이 정말 많아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얻은 힘으로 아주 당차게 끝까지 진행해 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코너 런치토크에서는 K-뷰티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상반기 국내 장애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K-뷰티, 과연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불만나는 리포츠에서는 바이오주,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어제 삼성전기에 이어서 MLCC 업황 회복 기대로 함께 주목받고 있는 사막 콘텐터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대형 해외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삼성 E&A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보내볼 거고요.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조선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즈 관련해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보는 시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딜사이트 런치박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런치토크 주제는요. 전 세계 홀린 K-뷰티, 다시 반등 시작입니다. K-팝, K-푸드, K-드라마처럼 전 세계 K-열풍이 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베트남 쪽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과연 함께할 두 분의 출연자와 오늘 어떤 얘기들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주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들으시면 정말 주린이구나라고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토니모리가 정말 그 최고점 딱 찍었을 때부터 장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달쯤일 겁니다. 네. 정말 얼마 안 됐죠. 뭐에 대해서 공부하셨다고요? 토니모리요. 토니모리에 대해서? 네. 화장품 왜냐면 주식에 이게 대해서? 주식장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기업 이름들이 너무 낯설고 다 차가운 느낌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토니모리는 제가 중학생 때 되게 많이 갔던 브랜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중요해요. 맨날, 네. 이름 중요합니다, 정말.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주식 차트만 보면서 대충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오늘 주제가 굉장히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K-뷰티 관련주들 상반기 인기의 요인 뭐였고 또 그것들이 이제 최근 동향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돈쌤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화장품이라고 하면 네. 예전에 모르시겠지만 네. 차화정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동차, 네. 화학 정유가 이제 아. 잘 나갔던 시절에 네. 그 화학도 있지만 거기에 화장품도 있었어요. 오.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중국에서 잘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2014년 뭐 이럴 때까지 네. 뭐 에이브시엔시라든지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음. 거의 저점 대비로 한 700% 정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러니까 명확하고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네.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뭐 엄청나게 고급 브랜드가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고 네. 내수 시장에서 이 좁은 내수 시장에서 경쟁만 하다가 넓은 시장이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선물로 이후로 갔군요. 네. 다시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는 있는데 그때랑은 다른 게 그때는 중국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때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잘 나갔을 때는 네. 중국 화장품 시장의 18, 19% 정도까지 차지했었어요.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없어도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 곳에서 10몇 프로씩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뭐 3, 4%, 뭐 작게는 큰 시장에서는 1% 정도인데 없다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던 게 지난 4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차트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사실 오늘 뭐 화장품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코스닥이 지금 제가 출발할 때 보니까 하락 종목이 한 1,400개를 돌파하는 좀 안 좋은 시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네. 근데 지금 화장품이 왜 이렇게 올랐나 그리고 네. 지금 또 왜 갑자기 조정을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되면 일단 3월까지는 3월이 지나서 1분기 어떤 게 가장 많이 수출이 됐나 결산해 보니까 네. 뭐 당연히 반도체 같은 게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대형은 빼고 중소형 기업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1등을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화장품인가요? 화장품이었습니다. 오. 네, 화장품이었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그냥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하나로 어떤 것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예전에 화장품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특정 브랜드를 매장을 가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매장을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고급 브랜드를 소유하고 이런 데서 좀 만족감을 느꼈다면은 네. 지금은 좀 재밌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또 서로 공유하고 뭐 어디 있는 건데 이거 재밌더라, 이거 좋더라, 네. 가성비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고급 브랜드. 그래서 백화점 1층에 가면 늘 이제 고급 화장품 샵들이 가장 비싼 곳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화장품을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곳 아니면 SNS, 맞아요. 인터넷도 거대해지고 하면서 그냥 신기한 제품을 찾아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재미도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고급 브랜드 하나가 아니라 브랜드도 채널을 멀티하게 가져가는 거죠. 네. 브랜드도 여러 개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은 어느 정도 추천할 정도의 퀄리티도 되고 가격도 괜찮고 그런 게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월까지는 성장주 위주로 가다가 미국 소비재가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불닭볶음면하고 화장품하고가 미국에서 잘 나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7월 전후로 해서 네. 지금 좀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거는 꼭 화장품 전체에 문제가 생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장 강했던 것들이 네. 7월 들어서 좀 많이 매도 압력을 받고 있죠. 반도체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강했던 애들이 지금 다 조금 차익 실현 욕구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좀 화장품이 조금 가격한 편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화장품이 잘 팔리는 건 맞아요. 지금도 잘 팔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 행사 때 보니까 뷰티 부분에서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우리나라 제품이었어요. 잘 나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잘 나가는 그 속도보다 눈높이. 꿈꾸는 맞추기 쉽지 속도가 않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 실적이 좋지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한두 달 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온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네. 같은 거 있죠. 미용기기나 예, 그런 것들이요. 유명한 뭐 APR 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것도 한 리포트 때문입니다. 리포트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신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네. 구제품이 안 팔릴 것 같다. 이런 논리가 먹히더라고요. 그 40만 원에 있었던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30만 원까지 그 이후로 급락을 해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팔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매물을 이제 끌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화장품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는데 네. 지금 추세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싸다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한 발 빠지는 확인을 게 좀 좋고 하고 가자. 7월, 하지만 8월에 네. 실적 발표가 몰려 있으니까 실적을 보고 그 실적 그럼 눈높이를 교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내려온 가격하고 실적하고 보니까 이 정도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들어갈 것이니까 급할 것 없이 일단 8월 중후반까지는 실적을 보고 타진하는 게 지금은 너무 마음 급할 게 없는 기술적인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어떤 점에서 크게 동의하시나요? 좀 기다려봐야 예. 된다. 오늘 저희 이제 돈쌤님께서 네. 말씀을 너무 많이 잘 하셔가지고 맞아요. 술술술술 아니, 나오셨어요. 이게 과거의 오늘. 이제 역사를 네. 이제 쫙 읊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제가 지금 아점 먹고 왔거든요. 네. 모르셨죠, 다들? 4점이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못하셨어 지금.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뷰티 화장품에 관련해서도 요즘에 들어서 K뷰티가 너무 활성화돼 있고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거를 제가 네. 알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화장품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 화장품 자체가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바로 실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앞서서 뭐 돈세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에 관련된 많은 수출 또는 중국 관광객들이 또 한국을 들어와가지고 이런 K뷰티에 대한 많은 수요 덕분에 네. 사실 과거에 어떤 화장품의 어떤 큰 랠리를 이끌었어요. 하지만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성장이 둔화가 되는 부분이 사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때까지는 어느 정도 확 성장이 됐다가 맞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최근 10년간 화장품 수출액 추이입니다. 네, 수출액 추이인데 최근 그러니까 올해 네. 초반에 화장품주들이 꿈틀꿈틀대면서 막 올라갔던 부분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는 뭐냐? 화장품 수출액도 물론 지금 화면 보시기는 아시겠지만은 상반기 까만색이 상반기예요. 상반기 때 갑자기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올해 하반기도 전망치가 지금 물음표로 나오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물론 지금의 중국의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아직까지 한국의 화장품 섹터를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뉴스에 대한 팔로우업이 조금은 아직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미국의 매출이 많이 있고 유럽의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한들 네. 그럼 중국을 우리가 아예 그냥 배제하고 보느냐?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국내의 증시의 여러 수급이 중국이 소비가 회복이 되면 화장품들을 먼저 꿈틀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올해 초부터 사실은 중국의 수출이나 아니면 중국 내수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국 그런 경제 상황이 많이 회복되면 화장품주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수 있겠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이제 그 수요를 책임졌던 네. 뭐 과거에 이제 유커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가장 초반에 나왔었던 중국 내수의 활성화됐던 뉴스가 뭐냐면 여행객이 급증했다였어요. 아. 그러니까 내수는 약간 우리가 약간 좀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국의 여행객 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니까 네. 잠깐만 이 부분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화장품 수요를 조금 촉진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시장의 그러한 평가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그때서부터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K뷰티가 최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화면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4년 6월 기사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프랑스를 제쳤어요. 프랑스를 제쳤어요? 프랑스를 K뷰티가? 제쳤어요. 오, 장난 아닌데요? 엄청나죠.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신기해요. 아마존 기준으로 우와. 보면은 네. K뷰티 자체가 점유율 자체가 일단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것 자체가 오. 올해 나온 거고요. 작년을 보게 되면 일본 시장에서는 또 작년에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 2022년 기준이긴 한데 지금 2022 기준으로 제쳤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진짜 신기하다. 그럼 이때 네. 그러면은 주가가 꿈틀댔냐? 그때는 사실 어찌 보면 좀 조용했어요. 아. 예, 조용했기도 했고. 근데 이제 중국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아지겠구나라는 네.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좀 올해 상반기부터 좀 들어오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상반기 1년의 과정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 프랑스 전에 하면 그 네. 초월했을 때 반응을 못한 거는 네. 우리가 금리 인상 때문에 너무 시장이 눌려 그렇죠, 있었어가지고 하다못해 이제 2차 전지도 22년 때 실적이 700% 올라가는 동안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 그러다가 23년 3월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였고 이게 화장품도 사실 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 뭐 전혀 화장품 안 쓸 것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안와닿을 수도 아니에요. 있는데 들어보시면은 네. 일단 프랑스라고 하면 일단 전통적인 그 향수나 네. 화장품의 강국이기 때문에 그니까요. 각각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강력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디올의 분위기, 뭐 비오템의 분위기 다 따로 있었는데 네. 문제는 최근에는 무조건 재밌어야 되거든. 그래서 팝업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팝업 스토어에 어울리는 그 약간 캐주얼한 새로운 브랜드가 계속 런칭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가능한데 프랑스는 자기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팝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인 행사를 들어가기도 소위 말하는 조금 이게 좀 격이 안 맞는 것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방식.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금 그 화장품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중국도 중국이겠지만 미국이나 네. 프랑스 같은 데는 사실 아무것도 없던 시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니까 기대감을 키우기가 좋은 거죠. 아. 중국은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네. 시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만큼은 안 될 거야. 그리고 사드 이후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도 많이 생긴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는 새로운 시장에 특히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한국에는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DM, 인플루언서 그쵸? 한 명이 네. 제가 아까 뭐 준비해 있는 사진에도 나왔는데 거기 이제 뷰티 디바이스인데 그 인플루언서가 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걸 팔았는데 그때 36억 정도가 팔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 이번에도 1시간에 20억짜리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예전에 LG에서 뭐 이렇게 뭐 집에서 하는 것들이 좀 나왔었다가 나름 그것도 잘 팔렸지만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니까 더 수요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처럼 뭐 피부과 가고 이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요건이 있어. 예. 예. 혹시 그래서 그 집에서 미용 기기 쓰세요? 직접? 돈 쓰는 제가 뭐 검색을 해보니까 네. 저랑 비슷한 아재의 후기가 있던데. 네. 아 진짜요? 예, 그 어떤 한- 거 쓰시는데요? 아니 오늘 보니까 제가 쓰는 게 아니라 피부가 이제- 좋아 보여. 그러니까 뭐를 나도 한번 써볼까라고 네. 해서 봤더니 저랑 비슷한 아재가 직접 자기의 변화를 올려놨더라고요. 오. 네, 그걸 보고 이 정도면 한번 가격도 한 30만 원 초반대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없지 않아 들고 특히 밖에 나가는 것도 집에서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뭐 부끄럽지도 않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 쪽인가요? 아니면은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디바이스 혹시 쪽입니다. 팀장님도 따로 찾아보신 거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럼 뷰티 디바이스. 디바이스에서 아니 네. 저는 사실 로션도 잘 안 발라. 근데 피부가 엄청 좋으시네요. 이건 뭐 로션도 저희 안 부모님이 네. DNA적인 거 같고 네, 피부는 이런 사람이 DNA.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더라고 또 네, 그러다가 관리를 안 하면. 나이 들면 이제 예. 저는 매일 1일 1팩 하거든요. 안 그러면 뒤집어져요. 아 그래요? 네, 저 그래서 물도 엄청 많이 마셔요. 아. 되게 부러운 피부를 타고나셨네요, 네. 진짜.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화장품 이제 좀 넘어가서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인 브이로그를 하나 봤어요. 네. 근데 거기 제목이 한국으로 당일치기 갔다 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아무리- 사잖아요. 근데 당일치기 저는 새벽 비행기 타고 우리는 우동 먹으러 갔지. 아니 근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당일치기 이웃나라라고 해도 당일치기 한국 와서 대체 뭐 하지? 그래서 봤더니 강남 신사 가서 피부 관리 받고 그쵸. 시술 받고 홍대 가서 좀 옷도 좀 사다가 약간 그렇게 좀 화장품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그러면 이제 것들을 한국 다 보면서 본 거죠. 야 진짜 K뷰티가 잘 네. 먹히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화장품점 외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기업에서 이익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는데 화장품주 이외에 다른 K뷰티에서 좀 이득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기업보다도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한번 화면만 띄워주세요. 전 세계 대륙별 뷰티 산업의 부분별 성장 전망치입니다. 이거 뭐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네. 보시게 되면 지금 뭐 화면 보시게 돼요. 왼쪽에 제가 글을 좀 써놨어요. 이게 향수고요. 그리고 색조, 네. 그리고 헤어 스킨, 그리고 헤어랑 그냥 스킨 이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북미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요게 보시게 되면 가장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스킨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스킨에 관련돼서 가장 이 전망치가 좋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륙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라틴이나 아니면은 뭐 동유럽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간에 이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그 연평균 성장률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스킨이 엄청나네요. 스킨을 보게 퍼센테이지가. 되면 네. 연평균 성장률이 26.2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7.17% 예상을 하고 있고 크다. 북미 같은 경우도 높은 편이에요. 네. 10.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스킨에 관련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뭐 중국이든 북미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K뷰티가 어쩔 수가 없는 건 아니죠. 너무너무 잘해서 네. 매출과 수익이 증가됐던 부분은 이러한 압도적인 어떤 관심도도 있고요. 네. 그 시장의 성장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국가 또는 다른 대륙과도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공략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표가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가지고 앞서서 돈세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조요? 제조업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ODM 업체들이 이번 2분기 실적에 관련해서 뭐 물론 잠정치로 나왔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에 대한 잠정치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지금 뭐 콜마부터 해서 코스백스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이러한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4년 전망치 자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물론 주가상으로는 약간의 조정을 줬지만 하반기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피부가 좋아야 그 위에 올라가는 다른 것들이 확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피부 쪽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돈쌤 의견도 굉장히 전 아까 동의를 했던 게 제가 화장품 살 때 SNS 진짜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이제는 약간 가격도 가격이고 뭐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약간 그런 건 누구 좀 친구한테 선물 줄 때 그럴 때 그렇죠.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냥 네. 제가 쓸 때는 가성비 그리고 좀 후기 얼마나 많이 나와 있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 그런 뭐 멀티 채널화 SNS 시키는 또 거죠. 인플루언서들이 그렇죠.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 진짜 많이 그게 보기는 또 해요. 가능한 게 인플루언서가 화장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만드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만들고 제조하고 유통하는 다른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 맡기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OEM 수준이 아닌 거죠. OEM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건데 ODM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 유통만 해준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도 화장품이 갈 때 네. 뒤에가 다 받쳐주니까 이런 것들이 가서 근데 지금은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내려가는 게 이것들의 기대가 다 ODM 업체들의 기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그 목표가가 좀 하향되는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 산업 자체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자체가 이미 한국이 트렌드 세터거든요. 네. 지금 프랑스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위기는 그래도 워낙에 고풍스럽고 뭐 그런 게 있고 브랜드 보고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플랫폼화되고 네. 공유 흥미를 느끼게 하고 공유를 가져가는 이런 채널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화장품 주주의 가장 대장주가 실리콘투잖아요. 실리콘투주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유통주인 실리콘투가 대장주가 됐냐를 생각을 하면 상장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작은 브랜드고 작다 보니까 상장사들이 뭐 마녀공자 뭐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사가 이제 대장으로 치고 나갔는데 4월부터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다가 6월 하반기 때부터는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굉장히 그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는 건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이동평균선을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건데 얘가 깨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대치는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간 4월부터 6월 중반까지 끌고 갔던 그 로직의 절반은 일단 무효화됐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걸 빨리 되돌리지 못하면 한동안은 화장품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2, 3일을 못 견디고 다시 후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하락폭이 더 깊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차 상승, 지금 4월부터 강하게 상승했을 때 화장품주를 못 하신 분들은 네. 이제는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 그건 알 수 생각하면은. 없어요? 근데 1차 때 놓쳤으니까 네. 뒤늦게 조금 내린다고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뛰어드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이제 1차 상승에서 다음 상승까지 이어진 구간이 길 수도 있음을 기술적 차트들이 암시를 주고 있으니까 조금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것들이 최소한의 추세를 회복을 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 실적 발표도 이제 8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꽤 많이 나오니까 좀 봐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이 빨리 못 돌아온다면 저는 이제 하반기 때는 뭐 조선이나 뭐 방산 이런 쪽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왜냐하면 K-푸드든 K-뷰티든 개인 소비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면 미국 수출로 온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냉동김밥을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K-뷰티를 발라요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강화한다고 하면 그 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인 소비보다 소위 말하는 민감주보다는 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트럼프 정부가 이끌고 갈 만한 그런 뭐 방산이라던가 원전이라던가 이런 쪽이 좀 굵직굵직하고 무거운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기가 생각보다 잘 버틴다고 하면 아마 화장품의 기회가 하반기에는 한번 올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돈쌤이 K푸드하고 K뷰티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둘이 거의 같이 네.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반기 그럼 투자할 때 좀 K뷰티하고 K식품 상반기에 둘 다 잘 올라왔었잖아요. 네. 하반기에는 좀 K뷰티, K식품 둘 다 딱 담는다고 한다면 어떤 데가 조금 더 투자 전략적으로 괜찮을까요? 정말 아빠냐 엄마냐 네. 이런 문제거든요. 아, 그런가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네. 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화장품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사실 아직 뭐 화장품에 들어가자 네. 뭐 이러기보다도 조금은 우리가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변수가 정말 많아요. 어떤 그러니까 뭐 변수요?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고 아.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요동을 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 뭐 좋지 않은 모습 네.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불확실성이 좀 있고 변수가 있다 보니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지금 K 뭐 뷰티 또는 뭐 K 식품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실적이 괜찮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김밥이 또 엄청 잘 나갔잖아요. 맞아요. 네. 김밥도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뭐 불닭볶음면도 마찬가지로 네. 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의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사실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지만은 네. 향후 전망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하반기도 저는 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 지속적인 실적은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뭐 돈쌤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인디 브랜드 같은 네.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 사실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좀 나오면서 큰 특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멘텀은 아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의 좀 마케팅과 홍보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뭐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이미지로 마케팅이 좀 진행이 되나요? 지금 해외에서. 제가 되게 네. 재밌는 걸 가지고 나왔어요. 오. 제가 재밌는 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네. 요즘에는 MZ 세대라고 안 하고요. 네. M하고 G를 뺐습니다. 이게 나눴어요. 알파? 나누고 G 세대 다음에 알파 네. 세대라고 해서 네. 잘파라고 얘기합니다. 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네. 오늘 보면서 엔진은 너무 넓어. 약간 그건 그래요. 홍대 근처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홍대가 진짜 그것도 넓잖아요. 아니야. 네. 그냥 아시아 국가니에요. 네. 아시아 국가다. 아시아까지요? 엔진은 다 어. MG 아니야? 아니면 네. 어르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파라고 네.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황지영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님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더 큰 소비 잠재력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네. 10대, 20대가 이 나이에 비해서 더 큰 주 소비층이 될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0대, 20대의 그 트렌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소비층 자체가 이제 브랜드를 안 본다는 거예요. 앞서서 맞아요. 잘안 말씀해 봐요. 주셨잖아요. 네. 가성비를 보고 나는 결정한다. 선물할 때만 좀 봐요. 그렇죠. 네. 선물할 때 뭐 2,000원짜리 주면 좀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큰 대기업들은 약간의 점유율을 저물고 있고 네. 인디 브랜드의 많은 인디 브랜드가 점유율을 막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판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 이거는 과거의 어떤 트렌드와는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어떤 초입 단계가 아닌가. 뭐 초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은 최근 한 2년 3년 동안에 네. 엄청나게 변한 그러한 트렌드다라고 보시는데 제가 요 표를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내외입니다. 네. 국내로 봤을 때 10대, 20대는 이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위에 보게 되면 10대, 20대는 뭐 이거 업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표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뭐 올리브영 네. 그리고 다이소 네. 화면에 떠 있는데. 예. 뭐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네. 10대, 20대 많이 이용을 하고 네. 3, 40대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엄마 온라인 오프라인과 많이 보나? 온라인이 약간은 조금은 좀 결이 좀 나눠지는 10대, 네. 20대와
30대, 40대가 자 이러한 어떤 결의 세대 차이죠. 어찌 보면 예.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올리브영에서 발굴을 해서 아. 이거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 맞아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찾아가기 힘드니까 아. 이미 발굴한 거를 보고 그걸 사러 가는 아니, 거죠. 발굴한 걸 보고 리뷰 숫자 보고 우리는 사죠. 네, 그렇죠. 이제 아, 맞아요. 온라인으로 리뷰 숫자 주문하는 거. 중요해요. 리뷰 숫자 보고 네. 사죠. 리뷰 숫자 보고. 제가 뭐 잘 파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긴 하지만 네. 요즘 트렌드가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양극화인 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해서 사더라도, 뭐 백이나 이런 것들은 무리해서 사더라도 화장품 같이 약간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애매해요? 여기까지 명품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 다른 것들은 눈에 바로 보이니까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좀 고가로 가고 맞아요. 아이폰도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걸로 가고 화장품 같은 것들은 아예 트렌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즘 이거 있는데 가성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요즘 다이소 관련해가지고 뷰티템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그쵸. 처음엔 사실 조금 안 땡겼거든요. 왜냐면 그 내 다이소라고 얼굴에다가 하면, 쓰는 네, 건데 전 다이소에서 주로 색연필, 뭐 사인펜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얼굴에 그리는 걸 사야 되지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리뷰 영상들이. 그러니까 나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찾게 되는 다이소가 그런 게 걱정되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알릴 걸 한번 써보고 다이소를 한번 써보면 이제 다이소가 정말 품질이 좋구나. 아, 다이소 완전 좋습니다. 네, 근데 저 좀 백화점입니다. 또 하나 네.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오늘 팀장님이 가져오신 자료 중에 K뷰티의 키워드 자연 친화적? 아, 이게 좀 네. 궁금해요. 아 이거요? 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네, K뷰티 사실- 키워드 왜 자연 친화적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K뷰티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모든 이제 뷰티 산업에 관련돼서는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사실 이게 100% 자연 친화적이니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본인에 대한 얼굴에 쓰는 거니까 인공적인 그러한 어떤 제품들이나 그런 부분보다도 뭐 올가닉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이구나. 부분을 압도적으로 다른 뭐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국가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프가 좀 나오긴 한데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게 크게 막대 그래프가 있는 부분이 자연 네. 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낮은 부분보다 높은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환경에 좀 훼손이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네. 또는 정말 자연으로 추출한 그런 어떤 성분을 통해 가지고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가 사실 이 화장품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일단 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K뷰티나 이런 네.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체 보여요. 산업에 네, 이게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인 말씀을 것 주셨는데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리콘투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5일 전후로 굉장히 주가가 더 안 좋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산업 자체에 문제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럼 트럼프 뭐가 때문이죠. 문제예요? 트럼프 때문에. 오. 27일 날 토론회가 있었고 네. 그 이후로 뭐 피격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토론회에 이미 사실상 승자가 결정나는 분위기가 되면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60% 관세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10% 관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 관세를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유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관세가 늘어나고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좋은데 지금 하나 거대한 불확실성은 트럼프가 관세를 실제 일괄 관세라는 게 예전에 한 번 있다가 2, 3일 만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가 폐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확실성이 놓였기 때문에 화장품은 그때까지는 4월 같은 그런 꿈을 꾸기가 힘들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산업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그건 맞는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타이밍적으로는 이제 생각지 못했던 거대한 산하나가 생겨버린 것이죠. 여기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 팔고 있고 이익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공장을 거기로 보내면 되는데 화장품까지 거기로 들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져갔을 때 과연 이익이 남을 수는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실제 관세가 어떻게 될 때까지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그리고 그걸 감안하고 또 그걸 뛰어넘는 아무리 관세를 10% 때려도 살 수밖에 없는 경쟁력 때문에 뭐 엄청난 실적이 확인된다. 그러지 전까지는 조금 뭐 좀 신중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네. 겁니다. 오늘 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럼 좀 상반기랑 다르게 또 투자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면 네. 팀장님의 이런 K뷰티 관련주 탑픽 하나만 딱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탑픽이요. 저는 사실 뭐 지금의 추세를 좀 추종하는 쪽으로 저는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뭐 종목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나마 지금의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물론 앞서서 뭐 실리콘2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리콘2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방향성도 정말 중요하고 어떤 대장주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밑에 있는 주들도 다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안에서 무조건 실적 우리가 좀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뭐 습관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두 분과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각각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쌤부터. K뷰티 트럼프의 주름을 넘어서라. 트럼프의 주름이요? 주름이요? 네. 저는 팀장님은요? 제가 오늘 뭘 준비했는지 네. 한 줄 평을 제가 아까 준비를 했었는데 아. 예, 화장품 판도의 어떤 급격한 변화, 네. 주인공은 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주인공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주인공이 또 빛을 보는 주인공이 또 다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쉬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불만나는 리포트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DS투자증권에서 나온 SK바이오팜의 전망,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져온 사막 콘덴서 소식, 신한투자증권에서 다룬 삼성 E&A 소식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세 리포트 모두 보시면 제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앞으로의 실적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종목들인지 리포트 분석을 통해 함께 보시죠.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조리해 주실 분 모셔볼 텐데요. 네, IS셋 김태성 본부장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하고 첫 진행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 수습 배지 보이시나요? 네. 네. 종종 보셨을 텐데 이제 네. 회사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네, 네. 아직 미숙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강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로 출발해 볼 텐데요. FLL091을 인수했다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이거 처음 봐서 이게 뭔가요? 일단 뭐 FL091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리포트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잘 어려워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네. 때문에 저라고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 공부일 저도 이거는 패스를 하고 아, 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실 때는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가 매수가를 상향했느냐,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상향했느냐, 만약 상향을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상향을 했느냐, 혹은 만약 매수가를 하향했다, 목표가를 하향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하향시켰느냐, 네.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SK바이오팜 지금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롱 바이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요소들은 많다. 이렇게 좀 뽑아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약속했던 신성장의 시작,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네.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첫 줄에 나오죠. US S코프라 매출이 9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네. YOY 대비 53% 증가했다라는 게 지금 이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성장이 네. 둔화되었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일단 줘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산업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 그게 바로 이제 애플 091이라고 하는 글로벌 연구 과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뭐 신사업 전략 세 가지, TPD, RPT, CGT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다 모르실 겁니다. 다 어려워요. 네, 다 모르시는데 네. 여기서 RPT라고 하는 분야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방사선 의약 약품을 네. 줄여서 RPT라고 합니다. 방사선 의약 약품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시간 뒤면 다들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도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RPT. 왜 방사선 의약약품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ADC 기술이라고 일컬어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을 올해 상반기에 네. 굉장히 잘 봤잖아요. 그러면 의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HBM 다음에 뭐가 될 거냐? CXL이 될 거냐? 뭐 PIM이 될 거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약바이오도 유사합니다. ADC 기술 다음에 과연 뭐가 그 다음 차세대 기술력이 될 거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쪽이 RPT, 방사선 의학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엑스코플이라고 하는 제품을 잘 팔면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바로 이 RPT라고 하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보여준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건 뭐냐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그러게요. 당겨오죠? 투자를 받아오나? 투자를 받아오거나 네. 아니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오거나 네. 최악의 경우 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와야 되는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슈가 네.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SK바이오팜은 앞으로 이 세 가지의 기술을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레포트에서는 스트롱 바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SK바이오팜의 실적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화면을 HTS로 한번 돌려주세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2022년도, 23년도는 적자폭이 좀 지속이 됐어요. 근데 올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죠? 앞서서 미국의 엑스코프레가 잘 팔렸다. 전년 대비 이 5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네. 역대 최대 실적, 네. 그리고 흑자 전환. 다 이런 기대감을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나오면 단어입니다. 투자자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떤 내포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SK바이오팜에 대한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매출액이 지금 2021년도 가장 잘 나왔었을 때가 4,200억 정도예요. 2024년도 올해 만약에 잘 팔리면 5천억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보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대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2021년도가 지금 15만 원대죠. 네. 지금 8만 5천 원대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이 남아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기업의 레포트 목표가가 이제 12만 5천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을 이상을? 어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네. 저는 15만 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거나 숫자를 확인하면서 가거나. 근데 SK바이오팜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어떤 컨셉이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길게 보신 분들에게 저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 남겨주신 이 첫 번째 리포트에 대해 한 줄 평 달아주시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제약바이오는 믿을 건 숫자밖에 없다. 아, 믿을 건 숫자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숫자를 그쵸.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막 콘덴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삼성전기 리포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MLCC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는데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태블릿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자동차 기기에게까지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그렇죠. 네, MLCC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관련주가 그래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막 콘덴서도 이 MLCC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삼성전기가 잘 나가면 네. 사막 콘덴서도 잘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레포트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라 그랬죠? 바로 이제 TP를 네. 상향을 했느냐, 이제 내렸느냐. 네. 자, 이 레포트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6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도 이제 매수로 이제 표시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사막 콘덴서 이 MLCC에 대한 가격은 삼성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판가가 인상이 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MLCC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글로벌 탑티어 1은 삼성전기가 아쉽게도 아니에요. 탑티어 1은 일본의 무라타라고 할 수 있는데 무라타와 지금 삼성전기 혹은 글로벌 탑티어 뭐 넘버 2, 넘버 3 기업들이 최근에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 기업만 지금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포괄될 수 있는 호재, 네, 다 영향을 받는군요. 판매 가격의 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삼성전기의 최근의 흐름 혹은 무라타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네. 이 사막컨덴서의 리포트를 보면 상반기에 MLCC 단가 인하에 대한 아쉬움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반기에는 단가가 인하가 됐지만 삼성전기라든지 무라타가 지금 다시 판가를 올리고 올리면. 있다. 사막콘덴서도 당연히 따라갈 같이 올라가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도 지금 기존의 폰보다 AI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된 폰이 MLCC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24 시리즈 성공했죠. 네. 여기에 폴더블 시리즈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죠. 또 다가오는 시즌에는 또 아이폰 16이 AI를 탑재돼서 이제 첫 선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고 네. 아마 앵커님도 저기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냉장고나 세탁기가 요새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하이마트요? 네. 하이마트를 잘 안 가요.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전자 제품 파는 데 가보시면 네. AI에 붙였다라는 명분하에 판매 가격들이 빡빡 다 뛰는군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실질적으로 MLCC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판가를 높인 만큼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잡히다 보니 저는 사막 콘덴서가 이야기하는 하반기 하반기 MLCC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에 네. 공감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DC링크의 고속 성장과 전장 MLCC에 대한 회복. 전 DC링크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DC링크는 그냥 어떻게 보시면 이 MLCC의 전류를 좀 공급해주는 그러한 네.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C링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장 쪽입니다. 전장하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셔서 사실 MLCC 관련주들은 지난 3, 4년 전에 한번 크게 히트를 쳤었어요. 그런데 그 추후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진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캐즘에 대한 어떤 부정적 요소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한 대체 라인업이 하나 생겼죠.
바로 하이브리드카. 아. 네, 하이브리드카가 이 MLCC에 대한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네. 해요. 실제로 현대 브랜드도 그렇고 기아 브랜드도 그렇고 전 차종에 대해서 지금 하이브리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장 쪽에 대한 MLCC가 회복뿐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어디를 통해서 힌트를 줬냐면 현대 기아를 통해서 힌트를 주기도 했지만 LG전자의 전장 사업부의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올해 2분기에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사막 콘덴서 엔진 전체 가장 큰 고객사가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수주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사막 콘덴서가 가지고 오는 어떤 수주 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레포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더 올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레포트빨이라는 표현을 소위 쓰잖아요. 레포트가 나오는 날 강하고 그리고 네. 나서 내려가는 게 아니느냐. 주가의 위치도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하늘 높이 하늘이 더 쭉 올라가네요. 쭉 올라가는 네. 그 위치에서 레포트가 나온다면 네.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상황. 여기서 이제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반기를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리포트만 믿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다가오는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이 정말로 2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팔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어야 4분기까지 돼요. 내년 네. 1분기까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 짚어봤고요. 한 네. 줄평 달아본다면 어떻게 달 수 있을까요? 확실한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기를 따르라. 따르라.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E&A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수주 잔고라고 네. 이렇게 핵심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고객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사명이 바뀐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E&A에 대한 그러면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볼게요. 그런데 앞선 두 리포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TP를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도 있겠지만 네. 불확실성 요소도 많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무난한 실적. 주가가 무난한 실적에 반응할 리가 없죠.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를 보여야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저도 사고 그쵸. 이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무난한 실적이라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조용하면 관심도 잘 안 가요. 그렇죠. 이렇게 네. 투심이 한 곳으로 집중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 관심은 갖되 아직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삼성 E&A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화공 사업부라는 곳이 있고 네. 비화공 사업부라는 곳이 있는데 네. 어렵잖아요. 네. 화공 사업부는 석유화학 플랜트 쪽, 비화공은 삼성의 계열사들 많죠. 네. 삼성전자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삼성전기 있고 이들 회사 공장 지어주는 게 비화공이에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비화공 쪽은 굉장히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지금 반도체 공장 못 지어서 난리 있고 여기에 정말로 삼성전기가 성장을 하게 되면 삼성전기에 대한 또 투자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입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 가서 공장 더 지어야 될 분위기가 지금 또 물씬 풍기고 있어서 엄청 비화공 좋은 거 쪽은 아닌가요? 굉장히 지금 수주 잔고가 좁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화공 쪽. 화공 쪽이 과연 비화공이 성장하는 만큼 따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붙어요. 아무래도 이제 화공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대한 물량, 뭐 비화공은 삼성 계열사만 받아도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화공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수주가 얼마만큼 지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변수로 작용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원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죠. 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주가는 희한하게 세론 뉴스로 반응이 되는 삼성 E&A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아진 눈높이 대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은 수주 잔고가 쌓이지 않으면 네. 주가는 또 실망감을 표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어렵죠. 네. 특히나 또 삼성 E&A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수요일 날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흐름 자체가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네. 혹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설주 이런 분위기에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삼성 E&A는 다른 건설사들과는 좀 다른 게 주택에 대한 매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쪽은 주택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이쪽은 화공과 비화공. 그러니까 주택은 거의 안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날 하필 섹터 전체에 이 기업도 포함돼서 올라오면서 네. 그러면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만 더 채워지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기대감이 좀 쌓였는데 수주 잔고가 더 쌓여야지만 이미 이 수주 잔고는 올해 우리가 1분기에 확인을 했었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네. 앞으로의 수주 잔고가 얼만큼 더 쌓이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주 잔고를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뭐 그래도 이쪽에서는 네. 해외 쪽 수주 잔고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제일 잘 나가 그 퍼포먼스를 보였음에도 주가가 못 올라갔잖아요. 네.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더 높은 수주 잔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 듣고 거기서 이렇게 따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 보면서 혹시 이거는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SK 바이오팜 또 사마콘덴서 삼성 E&A 소식까지 다뤄봤고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입니다. 투자 전략 제대로 짚어주실 두 분의 출연자 소개합니다.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수습인데 오늘 첫 진행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가볍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지금 잠깐 개장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반등 좀 할까 싶었는데 네.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네. 밀림이 나오면서 되밀림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나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장 후반부까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가 유지되느냐, 지지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한 달 동안은 대형주 쪽에 또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수준의 조정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피격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개선될 가능성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만약에 주식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사실 지금 이번 주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벗어날 거라고 저도 오늘 장 초반에 시작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네. 사실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지금 시장을 빠뜨리게 하는 좀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정말 충격의 지금 도가니 속인데 지금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지금 이슈에 의한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요. 네. 지금 계속 너무 왔다 갔다 어려워요.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나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만한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러셀 지수는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미국의 중소형주들은 진짜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종목들이 또 갑니다. 2분기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갔죠. 화장품, 음식료 뭐 이러한 실적주들이 갔는데 지금 7월 달 들어와서 초반에 이게 약간 좀 뭐 성장주들 반짝 하나 하다가 지금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화장품주들 또 다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는 종목들, 네.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들, 이런 쪽들 위주로,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이 정말 대응하기 어렵다. 왜냐면 원전 드디어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 됐다고 해서 어제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뭐야 이거?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또 여기 또 오늘 수급이 들어오네. 특히나 이제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 지금 뭐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들, 네. 그런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인디에프 같은 경우가 대단한 게 뭐냐면 네. 하루에 변동성이 20% 넘어요. 정말요? 네, 차트 좀 화면 보여주시면은 네. 이번 주 지금 월요일부터 이 종목이 지금 남북경협주인데 트럼프 이슈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네. 트럼프 과거 대통령 엄청 시절에 크게, 네, 엄청 크게 움직이네요. 그 북미 정상회담 진행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요. 트럼프가 대세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남북경협주인가 이러면서 네. 인디에프 이번 주를 보시면요. 월요일날 상한가, 그다음에 화요일날 27% 상승 후에 종가 5% 마감, 네. 20% 빠진 거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그 다음에 목요일날 어제 19% 올랐다가 마이너스 5% 나가. 네. 그러니까 하루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요즘에 힘들 때 또 네.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꼬셔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매매하실 때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어렵지만 오늘 그래도 투자 전략 들어보면서 조금은 더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슈퍼사이클 온다, 조선주 들어가 마라,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뽑아봤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뭐 사실 조선이 그 트럼프랑 이제 바이든 이슈 나왔을 때 네. 수혜주로 언급은 안 됐었는데 요즘에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지금 요즘에 계속 그 말 나오는 거 아시죠? 어데트.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지금 빠르게 그렇게 네. 줄임말까지 다 만들어지고 밈도 그럼요. 만들어지고 지금 이미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던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트럼프가 됐어요. 이미 대통령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 영원한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대단한 스타 그분은 이미 맞아요.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트럼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이 왜 트럼프 수혜주다고 효과를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그 트럼프 후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를 없애고 IRA 법안도 철폐하고 파리 기후 협정 조약도 탈퇴하고 네. 그거를 없앤 다음에 화석 연료를 더 하자잖아요.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가 지금 해양 플랜트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천연가스라던가 석유를 많이 캤어요, 다시. 그럼 개발을 한 다음에 팔아야겠죠. 네. 그럼 팔려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배가 많이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스 네. 시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무슨 관을 갖다가 우리나라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스를 시출을 한 다음에 네. 운반선을 통해서 보내겠죠.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보낼 거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지금 LNG에 대한 선박, 그거에 대한 저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수혜를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과거에도 조선 슈퍼사이클 때 솔직히 20배 올랐거든요. 대부분 15배, 20배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진짜로 그 노후 선박 교체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오늘은 뭐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앞으로 이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요. 지금 네. 단기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면요, 자꾸 모래지옥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에요. 저 마음이 아프네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네. 이거 사면은 여기 빠지고, 내가 산 것만 빠지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내가 판 거는 올라가고. 진짜 마음 아파요. 이러니까 그거.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묵직하고 좀 변동성이 없어서 답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내가 사면 왜 안 가 이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조선 업종 자체가 컨테이너선도 원래 중국이 많이 수주를 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은 지금 오히려 저 조정이 나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네, 저는 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조선주 업황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주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조선주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피크를 찍었나라고 네. 한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주를 접근할 때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사이클 쪽에서 슈퍼 사이클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글로벌에서 이 회사 운임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 운임 기구가 노후된 선박을 더 이상 운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연료를 벙커시유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LNG를 이용한 우리나라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좋은 수주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1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수주의 총 양을 따져봤을 때는 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많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선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게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조선주 좋을 것이다,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네, 말들이 맞았어요. 많았는데 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주가 흐름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보시면 주가 흐름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사실 조선주 굉장히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매수해놓고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전 조선주가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얹어보자면 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네. 이제 미국의 몇몇 단체에서 중국 때문에 우리 이 조선업 잘 못해 먹겠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거를 조선업황에 대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뭐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좀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재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뭐 네. 세진중공업이라든지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씩 눌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매수하기엔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던 기업들이죠.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요 보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네. 최근에는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슈퍼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는 내가 급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정말 시장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요 페인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페인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박을 건조하면 페인트 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사마 페인트라든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KCC라는 기업인데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KCC는 이 회사 자체에서 내고 있는 전체 매출에서 이 페인트, 선박용 도료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KCC를 좀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네. 노르홀딩스라든지 조강 페인트, 사마 페인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조선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페인트주들도. 근데 지금은 거래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추후에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데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주제 가져오신 본부장님께 탑픽 하나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번에 최근에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해가지고 FLNG 이거와 관련된 캐나다 해양 플랜트 2조짜리 수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유식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가스 시출을 할 때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유식은 띄워놓고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시추하다가 딴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조 원 규모에 대한 수주 확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라고 해서 VLAC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선박이거든요. 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를 이송할 때 수소를 액화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섞어가지고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돼서 지금 모멘텀도 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 3% 4% 정도의 조정은 네.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최근에 좀 다행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냥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이긴 해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월봉 보시면요.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가 않죠. 그렇게 네. 생각. 아, 그래서 크게 이때 봐야 되네요, 역시. 이때 조선 네. 사이클 때 10배 올랐었던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네. 매수로 접근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꺾일 듯 계속 가는 제약바이오. 네, 이번에 제약바이오는 이재규 대표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비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네.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전부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뭐 바이오시밀러가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특허를 연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제형 변경 쪽에는 알테오젠이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거를 비슷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굉장히 큰 캐파를 가지고 있다. 뭐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바이넥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가 CMO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위탁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중국 쪽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던 기업이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네. ABL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죠.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ABL바이오 같은 경우 이중항체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 이중항체를 이용해서 ADC 쪽에 대한 접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세대 AD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ADC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시장에서 좀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이 비만 당뇨 쪽으로 펩트론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던 DX, VX 같은 기업들도 갑자기 변동성을 키우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한독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제 저점대에 있던 기업인데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묶음 단위별로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어쨌든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트럼프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으면서 금리 인하를 늦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은 R&D 쪽에 대한 부담,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유리한 포지션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한 번만 진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번 나올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금리 인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금리 인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래 들어서 네. 어제였나요? 이제 SK바이오팜이 갑자기 변동성을 키웠는데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신약과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어제는 이제 방사선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좀 붙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관련이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이 퓨처캠이라는 기업이 방사선 네. 의약품과 이미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바이오시밀러, 네. 위탁 생산 우리가 CMO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ADC, 그리고 비만, 그리고 방사선 의약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챕터별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때 제약 바이오는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제약 바이오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팁을 드려보자면 일단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 매매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통적인 제약사도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무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많았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에 관련돼서 논의가 많이 됐었고 과거에 기술 이전을 했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만약에 제약바이오 강세 시에는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린이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귀가 이만해지거든요. 예. 엄청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든 써볼까 하다가 실패했어요. 이따가 제가 직접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하나하나 적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좋은데 네. 주의할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DXVX 같은 경우가 지금 2연상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 이 부분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 기업 중에 로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랑 좀 주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와가지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던가 관련 그런 펩트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승이 나온다. 좋은데 이런 과도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로 지금 CDMO, CMO 기업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냥 좋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또 이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국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런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런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국 기업들의 이런 기업 그 단가 자체가 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단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과연 미국에서 그런 싸게 일을 맡겼던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우리나라 쪽으로 줄 것이냐? 그럼 그러게요. 이게 100% 우리가 반사익을 본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에 맡겼던 거를 다른 데다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너무 또 과대한 긍정적인 그런 것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과도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금리나 기대감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매크로 불확실성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쪽 면만 바라보고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만 보다 보면은 좀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그런 사항들을 꼭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크게 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돌다리를 다 두들겨 보면서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져와 주신 대표님께 탑픽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탑픽이요? 네, 저는 일단 너무 궁금한데요. 아까 엄청 저는-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죠. 근데 제가 요거 탑픽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그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무조건 받는 건 아닌데 네. 일단 CDMO 쪽에서 전 세계에서 3, 4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중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그거를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CMO 쪽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A라는 물질에 대해서 뭐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다. 뭐 B라는 물질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위탁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임상 실패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는 오늘 제가 탑픽은 맨날 좀 작은 기업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캐파가 계속해서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캐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새로 이제 5공장을 착공하게 되는데 이 5공장에 대한 선주문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굉장히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약바이오가 방어주의 성격을 가졌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내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몸은 관리를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전엔 방어주의 성격도 있었는데 네. 뭐 최근에는 대표적인 성장주의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약바이오의 그런 캐파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 오리온 같은 경우도 리가켄바이오에다가 자금을 투자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의 미래는 그래도 밝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약간 실체가 없는 기업이나 네.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은 저도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섹터별로 좀 말씀드렸는데 가장 상징적인 기업들이나 가장 대장주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중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시밀러라기보다 위탁 생산, CMO 쪽, CDMO 쪽과 관련돼서 이제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직전 고점까지는 너무 가까우니까 목표가는 약 90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주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77만 원 선에서는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옥석거리기가 중요한 만큼 어쨌든 투자자 본인의 공부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블랙핑크가 없다. 늪에 빠진 엔터주. 저희 제작진들이 준비한 주제입니다. 혹시 본부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저 요즘에 아이돌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 뉴진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에스파도 너무 좋아하고 요즘 키스 오브 라이브 그래서 키오라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여자 아이돌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좀 엔터주 관련해가지고 주제 딱 나왔을 때 되게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혹시 엔터주 흐름에 대해서 짧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차트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네.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뭐 SM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가 않죠.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죠.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점을 잡을만 했었던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쪽이나 그리고 남북 경협이나 대왕고래 쪽으로도 자금이 좀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터주들 같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내가 이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지만 잡아서 다음 주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추세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의 관점, 내가 오늘 사서 다음 주 중엔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매매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엔터 관련주들 좋게 봐. 이거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막 V자 반등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성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다수의 투자자분들이나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라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이렇게 좀 안 좋고 지금 추세가 꺾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해두고 3개월, 6개월 후에 열어보면 네. 수익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3개월, 6개월 후에 엔터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아마 우리가 또 다루게 될 텐데 네. 그때쯤이면 이제 또 매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성향의 차이고 그리고 제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매번 쫓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만의 포지션을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저는 만약에 투자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전 엔터 관련주는 지금부터 매수할 때가 아닐까. 단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네.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 볼 생각이 있다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약간 팬심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오빠 그룹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 쪽. 네, 지금 주가 이렇게 계속 빠지는 이유가 네. 가장 큰 게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핑크 이후에 뭔가 아이돌에 대한 세대 교체가 지금 네.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마땅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잘 안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실적이고 그러면 이 하반기에 이거를 떨쳐낼 뭔가 있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돌이라던가 이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주가 자체 보면은 좋아하기 싫어지죠. 약간 좀 싫어지는 느낌 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드라마틱하게 뭐가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뭔가 세게 올라오기에는 좀 아직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좀 여기서 업황이 좀 나아지고 이제 연예인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양성하는 비용이 너무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측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SNS 사업도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분간은 일단 덮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시장에서 힘 좋은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기업을 보고 뭔가 투자를 해보겠다. 그렇게 뭐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 보고 접근하시는 건 좋지만 좀 단기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한다. 그런 엔터주는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의 오후장 주목해볼 만한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동국제약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요. 화끈한 거 가져왔습니다. 네. 화끈한 거. 네.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오. 또 그런 여기가 이제 영일만 대왕고래 가스시추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 미얀마의 가스 관련된 진짜 사업 참여 이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을 기업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사실 영일만 이슈 나왔을 때 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차익 매물 좀 소화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어제 딱 중장기 이평선인 60이평선과
121 이평선을 지켰습니다. 지킨 부분들, 그 수급도 지금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가스공사와 지금 경상북도 쪽 도와 뭔가 이제 업무 MOU를 체결했다. 네. 근데 지금 대왕고래 그 광구 쪽, 8광구, 6광구 이쪽이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시추가.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예타도 약간 좀 이거 예타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타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정부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할 것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그로 인한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지금 어제 오늘 이 대왕고래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가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꽤 묵직한 그런 네.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조정 나왔을 때 지금 미리 사두고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막 당장 사가지고 그럼 오늘 사면은 이게 막 10% 올라가요? VI 가요? 이렇게 말하시면은 네. 힘들어요. 네. 하지만 요게 우리가 원전이랑 똑같습니다. 원전도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발표할 거라는 걸. 그럼 발표 전에 미리 좀 저가에 사셨던 분들은 올라갔을 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데 꼭 항상 올라가고 나서 사니까 문제잖아요. 네. 그럼 요것도 오르기 전에 한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지금 딱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지금 바로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땐 저는 7만 원 정도, 정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우리가 보자. 네. 손절가는 5만 원대. 그럼 5만 원대가 이제 여기 이평선 무너지고 나서 살짝 밑인데 네. 타이트하게 잡고 오히려 이건 한번 가기 시작하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쭉 올라가네요.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 나왔을 때 네. 갈 때 거의 3거래일 만에 50%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50% 올랐으니까 네. 화끈한 거. 오늘은 좀 화끈한 걸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화끈함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한번 모아가 보셔도 될 만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화끈하게 뛰어 올라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국제약 이야기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네. 동국제약, 제약사죠. 제약사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랑 그제랑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는데 네. 사실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윗꼬리가 좀 달려서 부담이 된다 싶을 텐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잠깐 재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가 돼요.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연간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이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가 8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재무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적인 제약사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유보율도 2000%가 넘어가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그렇다면 너무 재미없는 기업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 일단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작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제품도 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미용기기 관련돼 가지고 비올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원택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받아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에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DDS라고 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물 전달 시스템 말씀드리면 혹시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약물 전달 시스템이요? 네. 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비만 네. 비만 쪽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진행해 왔었던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쪽에서의 매출, 거기다가 홈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좀 맞네요, 안정적인, 진짜. 네. 좀 그죠 많죠.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오늘 급등이 나온 기업들처럼 규모가 좀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네.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동국제약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 정도면 그래도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얼마인데요? 네, 현재 19,0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현재가 이하에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방송 가격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음.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좀 크게 잡아드렸으니까 손절가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장을 조금 보면서 좀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혹시 이번 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부터? 네. 너무 좀 속상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많이 간 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은 못 갔어요. 시장 자체에서 상승한 종목 숫자가 현저히 적거든요. 근데 해외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물론 해외 증시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중소형주들도 잘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다음 주에는 좀 용기를 내서 시장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희망찬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에게도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바로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를 다 이겨내야 되겠죠. 결국에는 또 이렇게 이겨내면서 가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그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대선 출마하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국 때리기. 그럼 중국을 때린다.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기업들 그리고 뭐 이슈에 의해서 반응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좀 묵직하게 네.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재밌었는데 벌써부터 시간이 이렇게 갔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이조 펀스탁 본부장 그리고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에는 명예커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